현재 시간 2025년 7월 14일 오후 9시 9분이고요.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분 오시기 전에 K-POP 데몬터스를 20분 짧게 말았기 때문에 그걸 오늘 말하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피곤합니다. 어쨌든 재밌게 해야겠죠. 자, 오늘 176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그을린 사랑입니다. 소개하시죠. 네, 2분입니다. 뭐 숨을 왜 이렇게 오래 쉬어? 뭔가 수식어를 할래다가 뭐 아이돌 뭐 마지막 그것도 아니고 엔딩 2분입니다. 네, 예. 엔뇨인 줄. 그러니까 뭐 앞에 진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뭐 그것에 대한 여운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듀오입니다. 뭐야? 이제는 이런 거 한 거 같은데. 이런 거 했나요? 네, 원래 앞에 이거죠. 피어나 너네 듀오입니다. 그거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하신 거군요. 상관한 거죠. 뭐. 피어나 그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번 에피소드와 뭔가 긴밀한 연관을 아무 의미 호원철폐 독재 타 듀오 이런 것처럼. 그거 저번에 좋았는데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인가 한번 여쭤보는 그을린 겁니다. 사랑 같은 이런 영화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럼 드립 치면 퇴장. 네. 그래도 긴장감을 주기 위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네. 그렇고요. 뭐 근황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영화 얘기로 들어가죠. 예. 그렇죠. 예. 오늘 영화 그을린 사랑 그렇습니다. 정보 소개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드니 빌레브 작품을 처음 본 인간이 있었으니 예. 빰빰빰빰. 네. 그 이름은 바로 2분입니다. 네, 영화 정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그랬죠. 진짜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예. 영화관에 그렇게 자주 가는 놈이 드니 빌레브 작품을 한 편도 안 봤다는 거는 놀랍죠. 뭐 미쳤다고 봐야 돼요. 예. 14급, 15급 관객이죠. 네. 대중을 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네, 대중은 항상 존중하는 관객이 되겠습니다. 같이 좀 봅시다. 심지어 이 당시에 이게 드니 빌레브가 유명한 감독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뒤로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편도 보지 않았다. 사실 개봉 당시에 드니 빌레브였다면 2010년도에 드니 빌레브면 사실 이브님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 마이너거든요. 그렇죠. 영화의 감성 자체가 그때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보지 못했다. 이거 다음 작품이 프리즈너스였나요? 네, 에너미하고 맞습니다. 이런 거. 그거 다 뭐 흥행과는 거리가 먼데. 네, 그렇죠. 안 보셨다니.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라도 보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영화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드니 빌네브의 네 번째 장편 영화고요. 네,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음 작품들은 다 할리우드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원제는 인센디스, 그래서 화염, 그을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엄마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중동으로 여정을 떠나는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라. 레바논. 경기도 중동 아니죠? 부천 중동. 부천 중동. 해운대구 중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내전을 넘어가시는데 상징하게 하는 좋아요. 넘어가야 돼. 레바논 내전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배경이긴 하죠. 이제 엄밀히는 레바논 내전을 딱 정확하게 짚는 작품은 아닌데, 그래서 이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와즈니 무아와드라고 하는 분의 희곡 화염이라는 제목을 가진 희곡의 원작인데요. 화염. 이분이 레바논 출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좀 받아주고 싶은데 제 맘 아시죠? 원제가 화염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얘가 집이 멀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레바논 출신이신데 이제 레바논 내전 때문에 이제 프랑스 갔다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정착하신 분이어서 이때 경험들이 그 전쟁과 관련된 희곡을 쓰는데 큰 영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그을린 사랑은 화염의 소재만 가져오고 거의 드니 빌레브가 각색을 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소개를 하자면 아무래도 생소한 배우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나왈 마르완 주인공 역할은 루브나 아자발이라는 배우가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나왈의 딸 잔느 역할은 멜리사 디소르모스 폴린이라는 캐나다 출신 배우가 연기를 하셨는데 찾아보면서 조금 놀랬던 게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미 아이가 둘이셨더라고요.
예, 81년생 배우신데 20대 후 예. 어리게 어려 네네. 보이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이상형입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할리우드 배우로 치면 데이지 에드거 존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예, 그 배우랑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트위스터스에도 나왔던 트위스터스 여주인공. 아 예. 남자친구 죽은 사람. 예. 그분이랑 느낌이 비슷해서. 영국 배우죠. 네. 예. 그리고 잔느의 쌍둥이 남매인 시몽 비슷하다고? 역할은.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요? 한번. 뭐가 비슷하지? 그러나 이제 이분의 마음 속에서는 비슷하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나의 저는- 마음을 흔들었다는 점이 예, 비슷한 제 거죠. 시선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시몽 역할은 맥심 고데테라는 캐나다 배우가 연기하셨고, 네. 커피는 그다음- 맥심. 네. 네. 그 공증인 역할. 멀다니까요. 데려다 줄 거 아니면 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그 이 잔느와 시몬 그리고 나와를 돕는 공증인 장 르벨 역할에는 레미 지라르드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 그을린 사랑은 2011년도에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캐나다 출품작이었고 최종 후보에도 노미네이트가 됐었습니다. 아깝게 수상은 못했고요. 이때 수상 누가 했죠? 이때 수상은 이너 베터 월드라고 하는 그렇죠. 수잔 비에르 감독님의 이런 영화가 것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오, 이때 이제 네. 라인업이 꽤 괜찮았어요. 수잔 비에르 감독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레버넌트 만드신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님 작품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작품도 어, 노미네이트가 됐었습니다. 어, 네. 이때는 그래 외국어 영화상이었어요, 명칭이. 그렇죠. 네. 근데 할리우드 활동하는 그 외국인 감독 하면은 떠오르는 세 명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드니 빌레브, 알레한드로 이나리투, 그다음에 또 누구지? 아까 그 뭐지? 요르고스 란티모스. 예, 네. 그렇죠. 거의 이분들이 삼대- 이제 2000년대 이제 중후반에 본인들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고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 네. 진출하신 그렇죠. 그런 배우, 그런 감독님들이 할수 그러나 있겠습니다. 봉준호보다 못하다. 이런 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저 타임지 그렇죠. 영화 1위 기생충했잖아요. 아, 그렇죠. 21세기 그렇습니다. 최고의 네. 네,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지 못했다면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011년도 7월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이미 그 전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엄청난 화제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는 그을린이라는 상영 네. 제목이었는데 네. 다 그을린 얘기만 했었던. 네. 그래서 굉장히 이미 사전 입소문이 너무 좋게 났었고 실제로 2011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관객이 많이 든 예술 영화입니다. 7만 관객이 들어가지고 이래서 안 봤구나. 어. 너무 많이 본 거야. 아니, 예술 영화 치고 많이 봤다. 이거 이거 너무 히트 관심이 쳤네. 너무 많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았나. 너무 관심이 많은데. 네. 나는 진짜 예술 영화 중에서도 좀 덜 보는 걸 내가 봐야지 음. 충족이 되는데. 법정 스님의 의자 이런 거 봐야겠다. 뭐. 그렇죠. 예. 너무 인기가 많고. 김수환 추기경의 바보야 이런 걸 봐야 네,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울지마 톤즈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흥행이 너무 잘 돼서 안 봤나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5일에 재개봉을 했는데 재개봉 흥행 성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1만 결국 넘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 소개를 영화관에서 봤어요 이거?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이번에 예. 그리고 집에 제가 2019년도쯤에 블루레이를 구매를 했어서 블루레이를 블루레이도 봤고 예, 이번에 좀 블루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 근데 안 보잖아요. 안 본 작품들이 꽤 있죠. 제가 네. 게임 사고 안 하듯이. 네, 블루레이는 그렇죠. 또 사는 거지. 예. 그래서 블루레이로도 봤고 극장에서도 봤던 두 번 봤습니다. 다음에 블루레이 특집 한번 하시죠. 그것도 재밌겠네요. 뭐 근데 특집 할 게 있나요? 두 분이 수집을 하지도 않는데. 저는 뭐 수집하는 거 뭐 음반 모으고요. 책 모으고. 저는 수집 안 하는 사람으로서 수집하는 사람 마음이 뭐 취향 궁금해서. 특집으로 한번 또 해볼 만하겠네요. 이분이 예. 갖고 있는 블루레이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는 분량이. 옛날에 이거 사러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천원이 그거는 이제 많았고. 본편에서 종종 에피소드로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에 관련해 블루레이와 관련해서 또 빌바오님과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그랬나? 예.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또 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영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이거 항상 이분이랑 녹음하면은 내가 항상 진행 역할이었던 걸 까먹어서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영화 정보 고맙고요. 네. 이제 감상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죠. 뼈님 어때 봤어요? 전 이거 개봉 당시에도 재밌게 봤는데 또 봤는데 또 재밌어요. 왜 맨날 재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서 뭐 이동진이었나 뭐가 뭐 플래시백이 쓰인 것 빼고는 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뭐 전 플래시백 쓰는 것도 괜찮고, 예, 뭐 배우들 연기도 괜찮고 또 다 아시는 반전은 봐도 충격이고 그걸로 인한 그 감동도 여전하다. 네, 넌 감동이었어. 그렇습니다. 네. 성시경이다 뭐 이런 네. 거죠.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2번 봤고 뭐 실질적으로는 한 2번 반을 봤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좀 이제 다시 돌려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되새김질로 영화를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좀 중요한 장면을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초식동물 같이 이제. 참 이 영화의 깊이라는 게 봐도 2번 봤다고 해서 더 가늠이 되고 이러지 않는구나. 참 영화의 깊이가 가늠하기 어렵다. 어떤 감정을 받았길래? 뭔가 나에게 숙제가 지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 나왈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나왈이 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느낌들. 약간 마음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가 되는 영화였다 저한테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또 이제 시몬과 잔느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형제의 비밀을 좀 따라갔다면 두 번째 볼 때는 또 나왈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온 개인의 무게가 저한테 굉장히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군사적 침략이라고 하는 현대사가 또 있었잖아요. 네, 뭐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이라든지 또 북한의 침략도 있었고 그런 거대한 폭력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후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개인사들이 또 연관이 좀 생각이 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일생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에 대한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반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테마를 갖고 있으면서 또 아주 개인적인 가족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나면 영화를 광범위하게도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주관적인 영화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구성이 정말 놀라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이제 뭐 일단은 저기 영화가 병렬 구조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해가 어렵지 않다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병렬 구조로 가면은 좀 난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깔끔하게 맞습니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집이 진짜 예술. 편집이 이런 생각이 밀도가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구한 운명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 운명에 이제 취해서 받아들이다 못해 이제 인생을 불우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어쨌든 의지로 이겨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인생을 살아낼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생에서 운명이라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 들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의지는 또 얼마나 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놀라운 정말 한 여성의 일대기를 본 것 같아서 참 먹먹하면서도 놀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란 무엇인가 사랑은 뭘까 이런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단한 너무 늦게 본 게 영화였습니다. 좀 아쉽다. 이번에 처음 보셨어요? 네,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개봉 때 보신 분은 뀨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저 개봉 때 보고.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 7만 관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표 정도는 내가 했다. 그렇죠. 지분이 상당하신데요. CGV 알바였거든요 그때. 보시면 이거 보시라고. CGV에서 뭐 즐거운 추억 있었나요? CGV요? 그때 저 신세경이 자주 와가지고 행복했죠. 그때 압구정에서 하셨어요? 네. 무비 꼴라주 시절에. 네, 무비 꼴라주 시절에. 지금은 이제 CGV 아트하우스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무비 꼴라주로. 이종석이랑 같이 자주 왔어요. 사귈 때인가요? 사귄지는 모르겠어요. 이종석이랑 또 누가 한 명 더 같이 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이킥 같이 하셨던 분들끼리 오신 건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세경 부럽네요. 네. 그렇죠. 뭐 영화 얘기를 일단 해보자면은 플래시백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플래시백이 많아서 뭐 혹평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거 플래시백이라고 할 수 있나? 왜냐면 비중이 반반인데 현재 얘기와 각 엄마의 이야기가 반반 혹은 인상적인 건 엄마의 이야기 쪽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플래시백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그렇죠. 구조 자체를 그냥 이렇게
그냥 두 가지 이야기의 전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병렬 구조지. 플래시백처럼 아 맞다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네. 아 물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현재의 이야기에 과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건 맞죠. 왜냐면 이제 엄마가 죽고 나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맞으니까 따지면 플래시백 맞는데 이 정도 비중이라면 이거는 플래시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플래시백이 그 뭐 너무 남용됐다라기보다는 관객들의 이해를 조금 까다롭게 하는 데는 쓰이긴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딱 뭔가 어떤 전환점을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회상을 했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하잖아요. 배경이 너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왈의 시점에서 잔느의 시점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사전에 우리가 뭐 검은 화면에서 뭐 페이드아웃 돼가지고 다시 페이드인 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그 시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하니까 처음 보는 분들은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게 의도라고 생각해요. 헷갈려 해갖고 네네. 그 반전에 대한 강조도 하고 네네. 그러기 위해 쓴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이야기 전체 틀 자체는 이제 딸이 엄마의 흔적을 쫓아가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 이야기 구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감동이 더 반전의 그렇죠. 힘이 더 세게 온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 구조 때문에 그 잔느가 엄마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또 따라가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영화의 의도에는 이 이야기의 형식이 아주 중요하고 잘 맞아 떨어졌고 이걸 솔직히 편집을 이상하게 했으면 이제 진짜 못 알아먹는 이해가 될 뻔했는데 네.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무르르듯이 편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영화도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플롯을 심어 놓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철두철미한 느낌, 네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철두철미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볼 때는 스무스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보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회상 지점에서는 이제 잔느와 우리만 알고 자식들은 모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죠. 어느 현재 시점에서는 또 잔느는 알고 또 시몽은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정보의 어떤 비대칭 대칭이 교차되잖아요. 맞아요. 병렬 구조를 네, 통해서. 네, 마지막에 오히려 시몽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먼저 알고 있고. 그렇죠. 네. 또 시몽이 결정적인 걸 아는데 그걸 또 잔느는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알고 보는 네.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병렬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정보를 적절하게 뿌려대고 있어서 그 지점에 영화의 집중력을 좀 높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진짜 시간 순서대로 엄마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에 딸 얘기 쭉 하고 이러면은 네네. 물론 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엄마 이야기 때는 뭐 워낙 굴곡이 많다 보니까 뭔가 관객이 느끼는 바가 있었을지 모르나 뒤에 이제 후반부에 그냥 딸이 엄마 찾아가는 이야기만 쭉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할까.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보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이렇게 편집의 미학으로 이렇게 잘 섞어놨기 때문에 네. 남다른 어떤 이야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나왈의 이야기에도 끝까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잔느와 시몽이 엄마를 찾아가서 비밀을 어떻게 알아내나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네. 특성을 띄워줬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의 맛이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합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영화는 그 편집, 이야기 순서 이런 게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 다시 했어요. 각색을 정말 미친 각색을 했다. 예, 이건 배치를 또 소설로는 이렇게 또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소설은 이렇게 읽으면 또 난삽하게 진짜 보여서 안 네.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사실 시간 이동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매체여서 그렇죠. 그거를 정말 100분 활용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치면 또 사랑의 블랙홀도 참 시간을 가지고 잘 놀았는데. 네. 그건 어디영 좀 사랑의 블랙홀. 바로 175번째 에피소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104입니다. 4인가요? 예. 예.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셨나요, 사랑의 블랙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까? 맞죠. 원래 네. 추천해놓고 안 등장하지 예. 않았죠. 네. 네. 너무 자주 하면은 정 떨어질까봐. 네. 아니 이미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가요? 예. 네.
현장의 온도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뭐 전 저만의 삶을 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임상아의 뮤지컬 같은 그런 아. 내용이네요. 내 삶을 내버려도. 예. 아무런 간섭하지 마. 네. 한 소절 해주시죠. 가사를 모르시나. 예. 역시 온리 김성수 러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뭐 오징어 땅콩 하실래 오징어 땅콩이 아니고 맥주와 땅콩인데 이런 생각을 했죠. 예. 뭐 분위기가 애매해졌으니까 여름이니까 와 여름이다 한번 하고 갈까요? 그거는 이분님 거죠. 그랬죠. 네. 네, 그랬죠. 근데 사실 지금은 또님이 해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와 여름이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제로 예. 넘어가기 딱 좋지 않나요 생각이 네. 들고. 저는 이제 전쟁과 그 안에 이제 강간으로 벌어지는 어떤 비극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쟁이 강간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쟁은 이제 한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지만 강간은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망가뜨리는 점에서,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인생을 뒤흔들어버리는 파괴를 만나는 점에서 전쟁과 강간이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심지어 이제 이 나왈은 그 두 거를 전쟁 안에서 강간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몸으로 버텨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통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자, 전쟁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어느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방비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이었어서 더 그 무너지는 충격의 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그 강제로 당하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이중 폭력 속에서 나왈의 어떤 꼿꼿하게 버틴 세월 그런 것들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왈의 삶이 뭐 이 영화 속 캐릭터여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그 어떤 혼란의 지역에 계신 분들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삶을 그렇죠. 대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런 비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안도될 게 아니라 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네. 그런 연관성도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벌어진 양상이 보면은 뭐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은 전쟁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죠.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피난 가야 되고 길 버스에 가다가 불신 검문을 맞고 총을 갑자기 맞아서 죽어야 되고 자기 시체가 불에 타 죽고 뭐 이런 거를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전쟁을 벌어진 데 있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희생은 다 그분들이 치러야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전쟁의 어떤 불합리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끼리의 다툼이 전쟁으로 내전으로 격화된 걸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전쟁은 항상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피 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불합리함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줬다는. 네. 그 영화 속에서 그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의 집이 그 영화에 보통 나오는 공간과는 완전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완전 뭐 대단한 대저택이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전쟁의 희생은 다른 사람이 다 치르고 맞습니다. 전쟁의 결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정말 또 얻는 사람만 얻는구나. 맞아요. 이번에 윤석열이 무인기로 계속 도발했는데 그 만약 도발에 성공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군 지휘부와 윤석열은 전장에 나가지 않아요. 다 안정한 벙커 안에 있겠죠. 그렇죠. 애꿎은 우리 장병들이 가서 청춘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질 뻔한 건데 네. 전쟁이랑은 항상 그런 것이다. 벌리는 사람은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막아야 된다. 이런 교훈이 또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도 뭐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제일 인상적인 장면 그 버스 장면도 보면은 종교를 확인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냥 냅다 총을 갈겨 버립니다. 거기서 운 좋게 살아남으면 저 기독교인이에요라고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운이죠. 나왈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과연 이게
목적이 뭔데 음. 하면은 사실 까먹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우리 고지전 영화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야 전쟁 왜 했냐 그러니까 류승룡이 참여 안 했는데 까먹어 버렸어. 그렇죠. 사실은 보통의 장병들이나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니 전쟁을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왜 우리가 저들을 죽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니하드라는 인물이 좀 여기서 완전 개자식으로 나오는 건 맞지만 가장 불쌍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 보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얘는 정말 순수하게 믿었잖아요. 전쟁을 해서 내가 유명인이 되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 샴세딘이 말하기를 내가 순교자가 돼서 내 얼굴이 방방곡곡에 붙어 있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내가 진짜 막 사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마음으로 악마의 짓거리를 해버린 네. 꼴이 됐죠. 네.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또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 참, 그러니까 니하드라는 인물이 저는 당연히 처음 볼 때는 야 진짜 아보탈의 개자식이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도 사실 전쟁에 물론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전쟁의 피해자인 거죠. 맞습니다. 네, 나왈과 또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건 또 네. 이창동 감독의 바카스탕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의식인데. 그렇죠. 네. 안 봤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안 봐줘서. 저는 만약에 봤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본분을 다 하고 싶어서. 포스터에 최고의 영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안 봐야겠다. 그런 망가지게. 하여튼 뭐 바카스탕 얘기도 해보자면 이제 그 광주 민주화운동에 진압군으로 참여한 설경구의 인생도 그 사건 이후로 무너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 부숴버린다. 이런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참 누굴 위한 것인가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를 또. 그러니까 영화가 그것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또 인상 깊은 지점 중에 하나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 드니 빌네브 감독도 본인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전쟁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잘 각색을 해도 내가 이 중동에 계신 분들만큼 알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더 오히려 그 반전엔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다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느낀 점이 처음에 했을 때는 전쟁은 참 나쁜 거야. 그 전쟁 하지만 안 돼라는 쪽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전쟁의 잔인한 장면을 많이 보여주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보고 나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 얘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전쟁을 리얼하게 묘사를 했지만 앞으로 전쟁에 참여할 일 있으면 전쟁을 또 우리는 참여할 거야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작품인가 오히려 이거 프로파간다구나 이걸 강하게 다시 느껴졌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영화를 비교를 하려고 한다면 전쟁을 명확하게 묘사한다고 해서 반전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쟁에 어떤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쟁을 따라가면서 찍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반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대단한 영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제 꼭 보시길 바라겠고. 예. 이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무조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맥라이언 나오나요? 맥라이언요?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서. 네. 너무 사실은 안 나옵니다. 네. 그 뀨님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웃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예, 조금 그 좀 강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라이언 쿠글러 나오는 그래도 앞에 이제 대꾸가 되고 해서 그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삼성 라이언즈 이런 건 어때요? 뭐 라이언 놀란도 괜찮고요. 라이언 놀라도 좋고. 예. 카카오. 카카오 라이언. 카카오 라이언. 뭐 브라이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맥라이언은 근데 왜 안 돼요? 먼저 했으니까 이제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오케이. 원래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되게 한 억지로 겁니다. 지금 성을 쌓고 있잖아요. 예. 맥을 잇는 라이언. 네. 예. 다음 테마로 맥을 이어볼까요? 예. 좀 혼란스럽네.
뭐 하여튼 라이언 일병구하기 꼭 보시기 네. 바라고요. 하여튼 네. 저는 그 나왈의 모성애에 되게 감동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 사실 네. 이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아 그렇죠. 그걸 뭔가 이제 진짜 모성애를 넘어서 약간 숭고하게 보이는 그렇죠. 약간 순교자의 레벨로 가는 듯한 그렇죠. 그 정도의 숭고함이 느껴지는 이 나왈의 모성애였던 것 같은데 꼭 그러니까 참 질문이 왜 아이를 그렇게까지 찾으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참 무색할 정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건데 그녀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나왈의 모성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거는 정말 주관적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숭고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나왈은 정말 대단한 분인 건 맞죠. 왜냐하면 이분은 헤어진 자식을 만나려고 그 모든 고초를 겪었잖아요. 네, 15년의 감옥을. 네. 그리고 저는 그 나왈이 잔느와 시몽한테 자기의 일을 생전에 말하지 않은 것도 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건 엄청난 인내죠.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가 자라는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맞습니다. 했다라고까지 저는 추측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보면 그거는 정말 찐 사랑이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절절하죠. 같이, 네.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떠났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삶을 자식들은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이건 진짜 사랑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180도 돌려서 잔느와 시몽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왈이 좋은 엄마였냐. 이거는 저는 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나왈과 잔느의 그 여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서사들은 좀 생략돼 있거나 상상에 맡기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몇몇 대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시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죽어서 좀 후련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장례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기보다 그냥 정상적으로 빨리 끝내자.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엄마가 그런 자기가 상처를 억누르면서 그 반작용으로 아이들한테는 살아생전에 그만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잔느는 이제 그런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중동으로 선제적으로 떠났던 것 같고 이제 시몽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버티다가 그 전화를 받고서 누나가 걱정돼서 간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나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 둘이 그렇게 나왈이 얘기했던 것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서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결국에는 숭고하게 승화를 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식들의 삶에 이 나왈이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까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소기의 경일기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나왈도 나왈의 탓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들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아생전 엄마로서의 나왈이 그 증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도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나왈을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 일단 이제 망명한 사람의 네, 그렇죠. 그거여서 아마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갖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한부모 가정이니까 긴 노동 시간에 낮은 임금을 감당을 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막상 진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막상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 불행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두 애들이 아직은 뭐 갓 성인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근데 만약에 엄마의 사연을 알았다면 그렇게 반응 안 했겠지만 그렇죠. 사연을 네. 말 안 해주니까 오해만 쌓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네. 그리고 나왈도 애들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는 점도 저는 인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유린했던 사람의 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서 이 둘을 자기가 가지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자학을 하면서 맞아요. 배를 네. 때리면서 네, 그러니까 아마 편치 않았을 거긴 한데 뭐 그것도 이제 나왈의 생각인 거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왜 엄마가 저렇게 할까? 왜냐면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편지에는 자기를 이제 하늘과 등지어서 묻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노만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네 아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제 분노에 가득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을 이 아들은- 똑바로 볼 수 없는 느낌이었겠군요. 그렇죠. 그 근데 자기가 이 아들을 땅을 바라보게 발견하고 했으니까. 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때 이제 좀 뭐랄까 변화를 가졌을 텐데 그때 이미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죠. 행동하지 못하던 때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아들가 이제 알고 보니 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네 아들가 내가 진짜 사랑했던 그 머리에 총 맞아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 아합. 남편 아합과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예 관점이 달라졌을 것 네. 같네요. 네. 네, 그렇죠. 두 쌍둥이를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이 그 뭐죠? 디아드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간간한 사람의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짐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면 그 반전으로 드러났던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거는 사랑의 결실이다 라고 인식이 바뀌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네, 사실 그 쌍둥이는 그 나왈에게는 분노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저주죠. 그러니까. 네, 저주로 태어난 아이, 분노로 태어난 아이인데 사랑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결국에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는 너희가 분노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아버지 그리고 형과 오빠를 찾은 상황부터는 너희들은 사랑으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누이고 나에게 비석을 세워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실로부터 역설적으로 거기에서 그렇죠. 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겠. 이제야 내가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 품어야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지 그렇죠. 참. 이제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너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의미를 내가 찾았는데 하필 또 병마가 찾아와서 예. 그 순간 그 수영장에서 바로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미처 그 얘기를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공증인에게 결국 유언을 해버리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결론적으로는 뭐 나왈이 나쁜 엄마다 이렇게 지적하려다기보다는 그래서 잔느와 시몽의 입장에서 엄마는 굉장히 맞습니다.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왜냐면 아빠가 전쟁 중에 죽었고 엄마는 오래도록 그래도 어떻게 일자리를 잘 알아봐서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진 것처럼 할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인격 형성기에는 또 부모의 사랑이 또 필요한 또 시기인데 그때 못 받은 것에 대한, 특히 시몽은 또 아버지가 또 부재하기도 하니까 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나왈에 대해서 좀 원망 어린 시선을 좀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다시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사실 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분노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왈이. 그렇죠. 예. 왜냐면 왜냐면 대척점에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잖아요. 그 둘의 아버지가. 예.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보고 싶어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야 사랑할 수 있었던 거니까. 참 이야기를 못되게 참 이렇게 그죠? 절절하게 네. 가슴 아프게 잘 짰어요. 참. 반전은 참 이런 반전이.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나왈이 이야기를 되짚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이를 사실은 전쟁통에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고, 그렇죠. 죽은 사람 얼마나 많고, 심지어 여기는 고아원에 가 있던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평생 못 만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전쟁통을 뚫고 그걸 찾으러 다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뭐 모성애도 있었겠지만 이게 전쟁에 대한 나왈의 저항이었구나라는 생각. 그렇죠. 너네가 내 삶을 아무리 파괴하려고 해도, 뭐 종교 갈등이 뭔지 뭐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 사랑의 결실을 찾아낼 거고 지킬 생각이다. 이게 나얼이 할 수 있는 어떤 이 전쟁 상황에 할 수 있는 저항이 이것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를 총으로 쏘는 용기도 내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의 감옥도 버티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쟁이 나와를 세게 때렸기 때문에 더 간단해져 버린 그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믿을 게 이제 자기와의 그 약속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념도 버려가면서 원래 이 사람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학보사에서 이 전쟁을 이 이슬람교도를 탄압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썼었는데 이제 그 기독교 그 폐악질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당했으니까 자기는 애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좋다. 남편도 네, 종교적 죽었고 좋다.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또 온갖 고초를 겪게 된 선택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참 그거라도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빌바오님 말씀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나왈은 정말 기억에 남을 캐릭터라고 예. 생각이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네. 출연하는 캐릭터 중에서 한 번 보면 정말 뇌리에서 떠나기가 어려운 그런 캐릭터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자,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 없이 네. 사람을 참 비극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이제 발화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너무 인내하다가 그 방법조차 결국엔 또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영장에서 우연히 자신의 아들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도 막 뭐 소리라도 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뭐 바로 뭐 의사 표시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걸 속에서 또 이제 응축하다 보니까 결국엔 탈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몸으로 병이 가버린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어떤 감정의 응어리를 이 감정의 불덩어리를 바깥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본인의 생각이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버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도껏 버티다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네. 버티다 보면 마음의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아무리 삭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터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인생 내내 곧 아무런 어떤 즐거운 행복을 다 뺏기고 네, 영혼의 안식도 얻지 네네, 못하고 비참하게 이제 죽어가는 참 운명을 안타까운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결국에는 또 아주 숭고하게 네. 매듭지었다는 것도 참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예.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구나. 예, 이런 메시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너는 사랑으로 태어났다. 너의 시작은 사랑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무리도 사랑일 거고. 예, 사랑으로 태어났을 때 또 사랑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예, 그렇죠. 얘기죠. 예. 또 이제 또 나왈 얘기가 계속 해보자면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 본인의 종교가 본인의 굴레가 돼버리는 걸 이겨내고서 오히려 기독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사랑의 가치를 진짜 몸소 삶을 버텨내면서 실현하고 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결국에는 이제 물론 뭐 그 니하드라고 하는 강력한 매개가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그 믿고 있던 종교의 신념에 가장 가깝게 움직인 네, 맞습니다. 예, 그 어떤 기독교 관련 인물보다도 가장 교리에 가까운 삶을 기독교의 살았던 본질을 네. 제대로 몸으로 실천한.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보여주는 종교의 아이러니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종교의 지도자는 얼마만큼 그 종교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죠. 네. 정작 지도자는 예, 그 호의호식하고 있고. 네. 폭력을 사주하고. 네. 히히덕거리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도 사실 또 의미한 바가 있는 또 이야기죠. 네, 뭐 영화가 특정 종교를 뭐 어떻게 딱 하려는 뭐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떤 뭐 말씀을 잘 외운다고 해서 뭐 어떤 종교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인가? 아니죠. 실천을 해야 완성이 되죠. 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성녀에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정말 숭고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를 사랑하려면 또 그만큼 많이 미워도 해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왈의 역사라고 하는 게 사랑과 미움의 어떤 굴곡의 반복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거를 지식으로 내가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직접 때려잡아야겠다라고 했다가 엄청난 고초를 겪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또 깨달을 수 있지 않았나.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예. 인생을 분노의 속에서 살아왔지만 네네. 너희들은 사랑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게 너무 심각하구나. 이걸 느꼈겠죠. 그 분노의 정치범 또 수용소에서. 덧없음을 또 깨닫고. 그렇죠. 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복수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품어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그런 수준에 좀 도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도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막 잔인하게 죽이는 어떤 사륙의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선택해서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게 아이들을 그렇게 잘 죽여요. 이 그렇죠. 영화 안에서. 그렇죠. 보통 영화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 혹은 시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이가 죽더라도 아이의 시체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네. 하는데 근데 보면은 막 반대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거 뭐죠? 저기 하트로커 이런 거 보면은 아기를 저격총으로 이제 줌 잡아놓고 땡길까 말까 그거 하트로커 아닌가? 아메리칸 스나이퍼입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입니다. 좀 헷갈렸네요.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 보면은 이제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스나이퍼가 그걸 방아쇠를 당길까 말까를 고민하는 걸 장면을 그만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이를 죽인다는 건 금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웬만하면 그 화면에 잘 잡지 않고 네. 그냥 어떤 정황으로만 주로 보여주는. 영화의 문법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도 관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좀 더 쫄깃하게 보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이가 아이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니하드가 네, 그렇죠. 또 소년들을 저격하는 장면도 나오고. 맞아요. 그게 제일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참새 잡듯이 그냥 잡아버리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첫 장면의 임팩트가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첫 장면이 그 고아원에 있는 니하드가 이제 그 이슬람 조직원들에 의해서 삭발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카메라를 응시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또 그 라디오헤드의 그 후엔 후즈 알미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트랙이 딱 깔리면서 카메라를 노려보듯이 이게 맞아? 맞아요. 그렇게 웃고 있는 듯한.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이분이 아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그 금기를 깨면서까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에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가 분명하다. 네,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력 장면보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지고 잔혹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좀 더 강렬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꼭 보면은 아이들 니하드가 저격총으로 막 자기 또래 애들 잡을 때 그때 꼭 보면 애기들의 얼굴을 보여주죠. 네, 그렇죠. 애들이 참 티없고 착한 친구들이라는 걸 또 보여줘. 그래서 참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근데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머리가 스코프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땅 땡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애가 애를 죽인다는 게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애기들이 그냥 죽는 장면 너무 나오는데 버스 씬에서도 그렇죠. 아유. 사실 대놓고 이제 막그자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여줘서 참 씁쓸하고 힘들고 그랬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입이
측면도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역시 영화가 무겁다 보니 하는 이야기도 저절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그래요. 네,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반전 영화의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지만 그 어느 영화보다 반전의 메시지를 잘 전달한 작품이었다는 점으로 그렇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우리 모두 이제 나왈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나왈 같다면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더 그 김장원 씨스럽게. 나왈 같다면 오. 편집으로 나화 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편집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한 번은 제가 받아주고 싶은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전 양반이 아까 이제 우리가 한참 막 뭐 전쟁 얘기 막 한참 할 때만 한 5분간 대화 없이 그냥 묵묵히 스크린만 보고 있었는데 혹시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언제 들어갈까? 언제 들어갈까? 나와 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더 뒤에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저는 맨 앞에 할까 했는데 저는 뒤에 이제 후기 얘기하실 저기 때 영화 정보 할 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덕수 씨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나왈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시면 나왈 같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좋았는데 네. 눈치를 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막 너무 이제 내용이 무겁다 보니까 네. 한번 풀어줘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덕수 씨의 그 사랑합니다가 네. 정말 조롱의 대상이 됐던 거는 실제 그런 하는 행동이 전혀 사랑과 상관이 진심이 없는데 느껴지지가 않는데 말만 그렇게 해버리니까 참 조롱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 호남에 잘 오지도 않던 양반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공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실천하자는 얘기죠. 네. 그래야지 진짜 와닿을 수 있다. 네, 사랑의 실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반전 영화로서 위대한 이유가 병렬 구조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왈 하나에만 집중했거나 아니면 그 나왈이 죽고 난 뒤에 시몽 잔느에만 집중했다면 이렇게까지 훌륭한 반전 영화가 됐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 근데 시몽 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쌍둥이 쪽으로 포커스를 뒀다면 진짜 지루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다큐 영화. 그러니까 흔한 어떤 입양아 분들이 부모를 찾아가는 다큐 같은 느낌을 줬을 그렇죠. 거예요. 예. 더 좀 루즈했겠죠. 예. 왜냐하면 이 시몬과 잔느 자체는 나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캐나다에 왔지만 그냥 시몬과 잔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엄마는 중동 출신인데 나는 캐나다인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세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뭐 그 혼돈의 시간을 살았을까를 뭐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거를 이제 나왈만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몇 차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나 6.25나 뭐 권위주의 때나. 그러니까 그때를 지나오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했을 때 진짜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분들만큼 그때를 이해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오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왈이 같이 등장을 해주면서 잔느와 시몽이 그리고 직접 가잖아요 또 그 중동에. 그렇죠. 일종의 다크 투어리즘 영화인 건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직접 이제 가는 여정을 그 현장에서 과거에 나왈이 겪었던 여정과 같이 보여주니까 엄마 세대가 겪었던 전쟁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구나를 더 잘 보여줬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하게나마 그걸 걷죠. 한 10,000분의 1 정도. 이제 그 딸이 엄마의 동네 갔을 때 너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서 약간 뭐 저주받은 엄마니까 너희 엄마는 수치다라는 걸 대리 경험을 하죠. 사실 그 장면 진짜 좋았어요. 그 장면으로 인해 얘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걸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심정을 이제 알 수 있는 몇 차례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낯선 언어들로 뭔가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랬었겠구나.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던 엄마의 삶은 어땠을까? 그런 거. 시몽도 이제 그 찻집에 가가지고 사실 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거기서 계속 걔를 좀 배척하려는 느낌이 들잖아요. 차를 마시면서도
차를 마시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대답을 그렇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래하는 여인의 아들인지 몰랐을 때에는 네. 이방인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웬만하면 잘해줄 텐데 이방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기에 현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의례적으로 잘해주다가 그렇죠. 제 노래하는 여인의 아들인데 그 노래하는 여인의 그 또 다른 아들을 찾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좀 그러시냐고 뭐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현지의 정서를 이제 이 사람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시몬과 잔느는 그러다가 이제 현재 가보면서 알게 되면서 아 엄마 세대의 그런 곤란들이 엄마 세대로만 끝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전쟁의 원인이 됐던 종교적인 갈등이 네.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또 네.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엄마가 계속 그렇게 내 자신의 정신에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계속 왜 해왔을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게 저는 이 영화가 특별한 반전 영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지 않나. 병렬 구조에 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그 엄마 레바논 가서 찾는 과정이 없었다면 본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피운 꽃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불편했지만 반드시 했어야 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살짝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저는 그 공증인 역할을 맡았던 그 르벨 씨의 역할이 굉장히 또 컸다. 그렇죠. 어, 안 하려 네. 그러니까 어허.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그래야 된다. 사건에서만큼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다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좋은 어른의 역할. 네, 그러니까 특히 시몽이 굉장히 많이 엇나가잖아요. 그 엄마의 음. 유언을 들었을 때. 싸가지 그럴 때- 없이. 예. 이렇게 하면.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 잡아주는 게 르벨 씨였잖아요. 근데 그건 그걸 다, 예. 화내지 않고 다 설득기 차분을 네, 해보면서. 그리고 르벨 씨는 또 그 나왈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프닝에 보면은 그 소년이 삭발되고 난 장면 다음 컷이 이 르벨 씨가 자신의 그 공증 서류들이 있는 캐비넷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왈이 겪은 인생의 무게를 본인도 느낀 거죠. 네. 이 유언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해줘야 되나. 그런 점에서 이 르벨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관객을 대신해서 그게 들어가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네.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드니 빌레브의 집안이 공증인 집안이기도 해요. 아. 네, 할아버지, 뭐 삼촌 다 그쪽 법조인 출신이고 공증인으로 지금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또 그런 점을 잘 좀 녹인 것 같더라고요. 아 원작과는 다르게 이렇게 영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조금 만들어진 어떤 설정을 좀 넣은 것 캐릭터일 같습니다. 수도 예. 있겠네요. 예. 뭐 얘기 다 이제 해본 것 같은데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만약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 슬슬 저는 해보시죠. 한 가지만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그 잔느와 시몬과 네. 이하드는 어떻게 살까? 요거를 한번 또 같이 재밌는 얘기해 보면 좋을 주제네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들은 교류를 하면서 지낼지, 아유. 아니면 엄마의 그 생각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일까? 얼마의 시간이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근데 이제 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니아드의 삶도 엄마의 삶도 다 이해하게 됐잖아요. 이 쌍둥이들이. 그쵸? 이 사람들도 전쟁 피해자라는 걸 이해했잖아요. 그 본인의 그렇죠.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도 네.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관계가 그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안 보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왜 이게 문득문득 떠오르거든. 서로가 비극을 예, 비극을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를 말이 어려워. 호칭이 어려워. 오빠 하기도 그렇고 아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잔느는 가끔 만나고 시몽은 승질나서 안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왜냐면 시몽은 이제 본성 자체가 자기의 가족 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게 나왈의 죽음을 계기로 바로 바뀔까 뭐 이런 물론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 나왈이 죽기 전에도 집의 어떤 정서적 중심을 잡은 건 잔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잔느는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시몽을 내가 방황하는 시몽의 정서를 내가 그렇죠. 잘 둘 사이에 얼러줘야 된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네네. 잔느였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네, 실제로 그 시몽도 엄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잔느가 걱정돼서 중동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느는 그래도 좀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 영화의 메시지대로 엄마의 바람대로 가려면 그래도 셋이 새로운 가족이 돼서 끈끈하게 네. 지내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렇죠.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엄마의 바람은 네.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삼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래야 사랑으로 태어난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왜냐면 원래 와합이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저 니아드가 음. 앞에 못 나타나고 이제 자기가 돈 벌면은 그거 갖다 주고 예,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니아드가 이 진실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까도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바지에서야 모든 진실을 다 알아버리게 되잖아요.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충격적인. 왜냐하면 그렇죠. 이 사람은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저질렀고. 예. 근데 그 대상이 정말 찾고 싶어 했던 대상이었다는 게 더 네네. 충격이었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엄마의 유언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진실을 감당할 멘탈일까? 그러니까 그런 쌍둥이들은 느낌이네. 이 용서를 해줄 수 있어도 만약에 이제 니아드가 스스로를 용서 못해서 못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예. 보통 이제 후한무치한 짓을 한 사람들이 멘탈이 약한 경우도 좀 있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진실의 무게를 니아드는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도 좀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은 나쁜 거다. 예, 그렇죠. 참혹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는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또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떠님은요. 뭐. 방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전쟁은 나쁜 거다. 나쁘네요. 네. 예. 뭐 소감하시죠 그러면. 소감이요? 아무튼 저희가 나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네. 끝. 네. 담백하게 가시네 의외로 또. 그렇죠. 예. 지금 그걸 하지. 아까 해가지고 못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영화였어서 드니 블레브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한 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무시한 거죠. 왜죠? 봤으니까. 그건 뭐죠? 그건 뭔 얘기죠? 그러면 저는 봐도 무시한 거고 안 봐도 무시한 건가요? 그러면 어렵네요. 예고편만 보는 걸로 합시다. 예. 리뷰 유튜브도 안 되고. 예. 네. 그거든 괜찮아. 알겠습니다. 히치콕 안 봤다면서요? 안 봤죠. 예. 못 봤죠. 못 봤다고 해주십시오. 이창동 봤어요? 이창동 감독 영화는 시만 봤습니다. 이창동 무시하네. 나는 미량이랑 미량도 봤습니다. 미량 봤어요? 네. 오, 개무시하네. 그건 왜 기준을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냥 널 조롱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예. 알고 그뿐이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영화여서 재미있었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더 좋을 영화였어서 드니 빌레브의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드니 빌레브 작품들이 기대된다. 드니 빌레브 안 본는 삽니다 이런 건가요? 드디어 저도 콜렉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앞으로 마주할 드니 빌레브의 트레일러를. 듄 시카리오 정말 기대된다. 그런 얘기 트레일러. 블레이드 러너 정말 기대된다. 원트도 안 보셨죠? 리들리 스콧 감독님 작품도 못 봤고요. 정말 기대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죠. 뭔가 물이 반이나 남았네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빌바오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뭐 잘 봤습니다. 초기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네. 원래 잘하는 사람은 원래 잘한다.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범하잖아요. 진짜 남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블레브 같은 느낌을 내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늘하면서도 재미가 텐션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메시지가 다 있고 그런 대단한 네. 느낌. 그 이분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떤 개인이 우뚝 서는가를 너무 정교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굳이 들어서 따지다 빠져 보면 상당히 좀 톤이 떨어지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그렇죠. 끝까지 다 보게 되고 보고 나면 뭔가 생각이 남고 재밌게 보게 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 허들을 한번 넘으면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딱 초반에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한 편 본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포스터는 저는 보니까 시카리오나 뭐 프리즈너스 이런 작품들 포스터를 보면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좀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을린 사랑도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해보게 됐고,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확 쫙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고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원래 잘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럼 빌바오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듄 할리우드 진출을 한 드니 빌레브의 작품보다 네. 이때의 드니 빌레브는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대단하고 잘 만들었는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의 드니 빌레브 영화들이 더 좀 더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 큰 영화를 맡기려면 이런 저예산, 상대적으로 저예산인 영화에서도 빛이 나야 큰 물에서 놀 때 제대로 논다. 뭐 이런 걸 또 역설적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님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또 봉준호 감독이랑 또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영화를 장악하고 갖고 논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는 워낙 편집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감독이 편집권을 갖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무래도 스튜디오나 제작사나 프로듀서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근데 드니 빌레브 감독님은 유일하게 자기가 편집권까지 관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님 중 한 분이세요. 그 이유를 알겠다. 그러니까 그죠. 작품도 자기가 쓰고, 그다음에 자기도 찍고, 편집까지 하는 이런 걸 다 하는 그런 작품들에 주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쓴 사람 따로, 찍은 사람 따로, 편집하는 사람 따로인 영화들의 느낌이 또 있고. 뭐 근데 드니 빌레브의 영화는 뭔가 이게 모든 것이 딱 한 사람의 어떤 감리 감독 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있어서 뭔가 이음새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 완벽한 느낌을 준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잘 봤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마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 둘, 셋.